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는데 그 후로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적.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밀려왔던 그 순간. 아니면 모임에서 웃고 떠들다가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드는 것.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는데 혼자가 되면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남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걸까요? 왜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좋은 딸로, 좋은 아내로, 좋은 엄마로, 좋은 며느리로, 좋은 직장인으로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 없는 분들. 오늘 저는 그런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윤근,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탐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왜 진짜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가면 뒤에서 진짜 나는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평생에 걸쳐 연구했습니다. 융의 통찰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가면을 썼습니다. 윤근 바로 이 개념을 심리학에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면서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하고 믿음직한 직원의 가면을, 가족 모임에서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며느리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의 가면을요. 이 가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가면은 필요하니까요. 문제는 그 가면이 진짜 나를 완전히 삼켜버릴 때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쓰고 계신 가면이 몇 개나 되시나요? 그리고 그 가면들 아래에 있는 진짜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요? 혹시 너무 오래 가면을 쓰고 살아서 이제는 가면을 벗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으니까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착하게 굴어라. 말 잘 들어라. 어른 말씀에 대들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패 끼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나쁜 뜻에서 나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녀가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하나의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내 욕구와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가 먼저다. 이런 믿음들이 한번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을 살피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이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진 않았을까? 내 행동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진 않았을까? 이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돕니다. 마치 머릿속에 작은 감시자가 있어서 내 모든 말과 행동을 검열하는 것처럼요. 그 감시자의 기준은 언제나 타인입니다. 내가 아니라요. 융은 이런 현상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뉜다고 보았어요.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의식이고 그 아래에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억압하고 숨겨둔 모든 것들이 살고 있어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쁘다, 부적절하다, 보여주면 안 된다고 배운 모든 특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릴 때 화를 내면 부모님께 혼났던 경험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 무의식은 화내는 것은 나쁘다, 화를 내면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학습합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어요. 그 후로는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와도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더라도 바로 억누릅니다. 대신 웃으면서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분노가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 것뿐이에요. 거기서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이건 분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 자체를 그림자 속에 숨겨두고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내 편의를 먼저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자신의 욕구를 맨 뒤로 미룹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들어주고 자신의 것은 나중에요. 근데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누군가의 부탁이, 누군가의 기대가, 누군가의 필요가 먼저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타인을 향한 친절과 배려는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문제는 그 배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때입니다. 내 컵이 텅 비어 있는데 계속 남의 컵만 채워주려고 할 때,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파괴가 됩니다. 융은 진정한 친절은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돌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존중하고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하면서 베푸는 친절에는 어딘가 억지스럽고 불편한 에너지가 실립니다. 받는 사람도 그걸 느끼고 주는 사람은 그 반응에 또 상처를 받죠.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고마워하지 않지라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줬는데 상대방이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던 적,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래라는 억울함을 느꼈던 적. 이런 감정이 자주 든다면 그건 하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친절에 숨겨진 거래가 있다는 신호요. 의식적으로는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인정받아야지, 사랑받아야지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이런 우회적인 방식으로 충족하려는 것뿐이에요.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개성화입니다. 개성화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사회가 원하는 모습,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융은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나를 찾으려면 먼저 가짜 나들을 인식하고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그동안 나라고 믿어왔던 것들, 예를 들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나는 희생적인 사람이야 같은 정체성들 말이에요. 이런 정체성들이 정말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다 보니 만들어진 것인지를 솔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저항을 느끼실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착하게 사는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착하게 행동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래도 그 행동을 선택하실 건가요? 대답이 주저된다면 그건 그 행동이 순수한 선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선함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배려는 인정을 바라지 않아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는 친절과 배려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게 짜내는 것처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왜 진짜 나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됐을까요? 융은 이것이 생존 전략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기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을 것도 따뜻함도 안전도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기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아주 빠르게 학습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부모가 기뻐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부모가 화를 내는지를요. 부모가 기뻐하는 행동은 더 많이 하고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은 점점 줄입니다. 이건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위험하다고 배웁니다. 괜찮은 부분은 보여주고 위험한 부분은 숨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가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독립적인 어른이고 더 이상 부모에게 생존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아직도 그때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 앞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 앞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긴장감을 느끼고 친구가 조금만 차갑게 굴어도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우리 몸과 마음은 마치 생존이 위협받는 것처럼 반응해요. 융은 이런 무의식적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실제로 위험해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오래된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반응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습니다. 반응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반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융이 말한 자기라는 개념이에요. 융에 따르면 우리 마음에는 에고와 자기가 있습니다. 에고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의식적인 자아예요. 내 이름, 내 직업, 내 역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나입니다. 반면 자기는 훨씬 더 크고 깊은 존재예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나입니다. 융은 에고가 자기와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이 가장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에고 수준에서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춘 에고로요.
진짜 자기와는 단절된 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텅 빈 느낌, 의미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인정받아도 뭔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 그 느낌 말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던 것을 이뤘는데 막상 이루고 나니까 생각보다 기쁘지 않았던 적. 뭔가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었던 적.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던 적.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추구하던 것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선택한 것들이었을 수 있어요. 진짜 나에게서 나온 욕구를 따라갔을 때는 느낌이 다릅니다. 힘들어도 보람 있고, 지쳐도 의미 있고, 실패해도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남이 시켜서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온 것이니까요. 융은 이런 상태를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실현은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거예요. 좋은 부분도, 안 좋은 부분도, 밝은 면도, 어두운 면도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자, 여기서 그림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우리가 억압하고 숨긴 부분들이 그림자가 된다고 했죠. 남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그림자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분노입니다. 계속 자신을 희생하면서 쌓인 분노. 이건 왜 나만 이래야 하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라는 억울함과 함께 쌓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 좋은 사람 이미지가 깨지니까 이 분노를 꾹꾹 눌러요. 그럼 이 분노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의식 속에서 발효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작은 일에 과하게 폭발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두통이 오거나 만성 피로가 되거나. 둘째,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라는 단어가 무섭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 자신을 돌보고 싶은 건강한 욕구예요. 내 시간을 갖고 싶다. 내 취미를 즐기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은 원래 자연스럽고 건강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욕구들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에 유독 민감해졌을 겁니다.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지라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건 여러분 안에 억압된 이기심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된 것입니다. 셋째, 거절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싶은 건 안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 이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욕구예요. 하지만 거절하면 관계가 망가질 것 같고, 싫어할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억눌렀죠. 그 결과 여러분은 수많은 일을 떠안게 됐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하고, 가기 싫은 곳도 가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면서요. 그리고 그때마다 에너지가 새어나갔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쓸 에너지가 자꾸만 줄어들었어요. 윤근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개성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와 화해한다는 건 내가 억압해온 부분들을 다시 의식으로 가져와서 인정하고 통합한다는 뜻이에요. 분노할 줄도 아는 나, 나를 먼저 챙기고 싶은 나,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싶은 나. 이런 모습들을 나쁜 것으로 배척하지 않고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말로 하면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이 부분들을 숨기면서 살아왔으니까요. 이걸 꺼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융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를 계속 억압할 때 오히려 우리 삶이 무너진다고요. 억압된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든, 관계의 파탄으로 나타나든, 우울과 번아웃으로 나타나든 말이에요. 실제로 중년의 위기를 겪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맡은 바 역할을 해냈어요. 좋은 직원,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로.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런 중년의 위기를 융은 인생 후반부의 과제라고 불렀습니다. 인생 전반부가 사회에 적응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였다면 인생 후반부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느끼시는 공허함이나 의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볼 때가 됐다는 신호. 이제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볼 때가 됐다는 신호.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예전처럼 살면 그 공허함은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이 신호에 귀 기울이고 변화를 시작하면 인생 후반부는 전반부보다 훨씬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융의 심리학에 기반해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째,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라고 인정하세요. 슬프면 슬프구나라고 느끼세요. 짜증나면 짜증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감정들을 억누르고 없는 척하는 겁니다.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감정대로 행동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왜 화가 났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 경계가 어딘지에 대한 정보요. 둘째, 작은 것부터 나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부담스럽고 오래 가지도 않아요.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점심 메뉴를 고를 때 다른 사람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먼저 물어보지 말고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 뭘 할지 정할 때 가족들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솔직히 말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선택들에서부터 나를 먼저 고려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셋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절은 자기 경계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경계가 있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경계 없이 다 받아주기만 하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가 됩니다. 거절할 때 미안해 하지 마세요. 긴 변명을 늘어놓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넷째,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걸 내려놓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건 불가능해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려다 보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다섯째,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이요.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생산적인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멍하니 있어도 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되고, 산책을 해도 되고, 낮잠을 자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그 외의 시간에도 덜 지치게 됩니다. 여섯째, 내 안의 비판자를 알아차리세요. 우리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건 이기적인 거야. 넌 왜 항상 그러니? 이런 목소리들요. 이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세요. 대부분은 어린 시절 주변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들이에요. 그때는 생존에 필요해서 그 목소리에 순응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목소리는 과거의 잔재일 뿐 지금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아, 또 그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일곱째,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세요. 가면을 쓴 채로 맺는 관계는 진정한 연결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진짜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친밀해 보여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연결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때 생깁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면 뒤에 나를 보여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럴 때 느끼는 연결감은 가면을 쓴 채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융은 이런 과정을 평생에 걸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성화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진짜 나에게 가까워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옛날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또다시 남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걸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진전이에요. 다시 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 감정에 조금 더 솔직했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나를 위한 선택을 조금 더 했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이런 작은 진전들이 쌓이면 어느새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는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여러분이 아니니까요. 항상 내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거절을 하면 상대방은 당황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전의 여러분으로 돌아오라고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변화가 진짜라는 신호예요. 진짜 변화는 저항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통과해야 새로운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의 변화를 받아들일 겁니다. 새로운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더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희생 위에서만 유지되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관계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프겠지만 그 관계가 애초에 진짜 관계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희생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관계가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관계일까요? 윤근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고독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 그건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독 안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만난 후에 맺는 관계는 전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맺는 관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온 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연결되기 위해 찾은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은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배울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배울 때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도, 때로는 이기적이어도, 때로는 화를 내도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원래 충분했어요. 그걸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걸 기억하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을 만족시키는 일을 잠시 멈추고 이제는 나를 만족시켜 보세요. 거기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토록 원했던 그 삶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